제 너머 뭔지 알겠죠? 언덕을 넘어서 성권농 집의. 자, 권농이라고 하면 그건 벼슬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그 농사를 권장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그런 벼슬. 성권농, 성은 당연히 성이겠지요. 그렇죠? 성씨성을 가진 사람. 성권농 집에 술 닉단 말 어제 듣고. 자, 그 집에 술이 익었단 소식을 어제서야 듣고서 눈쇼 발로 박차. 눈소를 발로 박차. 발로 걷어찹니다. 언치 놓아 지질 타고. 자, 언치라고 하면은 그 말을 안장을 놓기 위해서 그 놓기 전에 그 밑에다 까는 그런 그 헝겊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말도 아니고 요번에 소를 타고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놓아서 지질 타고는 눌러서 타고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야 감탄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 권농교시냐? 내 권농 뭐예요? 성권농 앞에 나왔었죠. 너희 주인어른 계시냐? 정좌수 왔다 하여라. 자, 정좌수 정철 자신을 시적하자 혹은 시인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좌수도 마찬가지 벼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벼슬인데 그 당시에 고려 조선 시대에 있었던 그 향교 지방의 그 향소 그 지방의 그 뭐랄까요 그 관리들을 보좌하면서도 어느 정도 견제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향소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수령을 보좌하면서 기관 그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고 또 풍속을 바로잡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정좌수 벼슬을 하는 정좌수가 왔다고 하여라. 자,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볼까요? 자, 언덕 넘어서 성권농 집에 선권농의 집에 술이 익었단 말을 어제서야 듣고서 그 술을 마시려고 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려고 누워서 뒤집어 자고 있는 소를 발로 걷어차서 언치를 살짝 얹어서 눌러 타고서 자, 너의 그 집에 여기 이제 생략된 부분이 느껴지죠? 그 집에 도착을 해서 아해야 단순히 감탄사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 그 종을 부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네 권농 너희 주인 계시냐? 정자수 왔다고 전해라. 술 먹고 싶어서 내가 왔다. 술 내놔 이 녀석아. 그리고 같이 이제 술을 마시는 그런 풍류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생활의 흥겨움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드러진 표현으로서 두드러지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은 이 발로박차와 지질타고에 있는 강조되고 있는 좀 해학적이면서도 그죠?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이면서도 또 신명나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과감한 생략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전원 생활에서의 어떤 기쁨, 친구를 만나러 가고 술을 마시러 가는 어떤 기쁨이 잘 드러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비들, 그 유배를 가서 선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요. 물론 모든 선비들이 뭐 유배를 가서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철이라는 인물도 매일매일 이렇게 즐겁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전원 속에서 묻혀 살면서도 즐거움, 그곳에서 만족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철의 작품 하나 우리가 정리를 해 봤고요. 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보시면요. 자, 요거 전에 지난 시간인가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남이장군, 그죠? 선조 때 그 묵과에 급제해가지고 굉장히 신임을 받았던 신하 남이장군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역시 장수의 작품이니까 무인의 기계가 그대로 드러난 작품이라는 거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적토마 살디게 먹여. 자, 적토마 뭔지 알죠? 중국의 삼국시대에 관우가 탔었다는 말로 유명한 그 말 바로 적토마입니다. 그 적토마 그러니까 잘 달리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잘 달리는 말을 살찌게 먹여서 두만강에 씻겨 세고 두만강에서 씻겨서 두만강물로 씻겨서 세워두고라고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혹은 세워서 타고까지 해석을 하셔도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죠? 자, 용천검 드는 칼을 용천검 역시 마찬가지죠.
옛날 중국의 장수들이 쓰던 보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장군이 쓰던 검이 좋은 검이니까 그냥 용천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잘 든 칼을 선뜻 빼쳐 둘러매고, 자 뽑아서 둘러매고, 장부의 입신양명, 자 입신 뭔지 알죠? 몸을 세운다, 세상에 나간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양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을 널리 펼친다, 알린다 이런 얘기죠. 공을 세워서 이름을 떨치는 것을 시험할까 하노라. 내가 말을 타고 칼을 휘둘러 공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자, 적토마 살찌게 먹여서, 잘 달리는 말을 살찌게 먹여서 두만강물에 깨끗이 씻겨서 세워두고, 잘 드는 칼을 선뜻 뽑아서 둘러매고서 장부의 입신양명을 한번 이루어볼까 한다. 자, 무인의 기계가 그대로 나타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그 무인들의 작품은 어떤 일맥상통한, 아주 좀 조금은 좀 단순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김천택이라는 작가의 또 작품을 만나게 됐어요. 김천택이라는 작가는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조선 후기의 시조 작가로서 한 60여 편에 가까운 작품을 창작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조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천택이라는 인물이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평민 출신이었다는 것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전원에 남은 흥을 전나기에 모두 싣고, 자, 전원에서 즐겼습니다. 그 전원에서 즐기다 보니까 흥이 나고 즐거웠겠죠. 그 즐거움을 전나기에 모두 싣고, 전나기. 요런데 이제 김천택 작가의 어떤 그 맛이 살아 있는 거겠죠. 나기는 나기인데 그냥 나기가 아니라 전나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나기라는 건 뭐냐면 다리를 저는 낙입니다. 그럼 다리를 저는 낙이면 무슨 장애, 장애, 그러니까 병신나기, 그래가지고 안 좋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나이가 쩔쩔쩔 걷는 것이 그 전원 속에서 너무 즐겁게 놀다 보고 또 얼큰이 취하기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좀 리드미컬하게 돌아오는 그런 장면,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딱딱 맞게 그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딱 이렇게 좀 리드미컬하게 춤을 추듯이 그런 돌아오는 장면을 연상하는 그런 시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전원에 남은 흙을 나기, 다리를 절고 있는 나기에 모두 싣고. 자, 어때요? 흥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사물인데 그것을 나기에 싣는다라는 표현, 요것도 거의 현대 작품에 버금가는 그런 표현의 묘미를 살려주고 있습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계산 니근 길로, 계산이란 건 뭐예요? 그렇죠? 계곡이 있는 산에, 그죠? 계곡이 있는 산에 익숙한 길로 흥치며 돌아와서, 흥치면은 뭐예요? 흥겨워하면서, 흥겨우면서, 흥겹게,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흥겹게 돌아와서, 아해야 금서를 다스려라. 금서라는 건 뭐예요? 검은고와 책이죠. 그러니까 음악과 학문, 이거죠. 음악과 학문을 함께 즐기겠다, 이런 얘기네요. 다스려라, 여기서 준비해라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다스려라를 실천해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익혀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즐겨라 하는 이야기, 교훈적인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시조가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준비해줘, 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남은 해를 보내리라. 자, 남은 해를 보내겠다. 자, 여기서 남은 해라는 것은 이 하루의 해, 그러니까 전원에서 즐기다 보니까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었겠죠. 그럼 남은 시간, 오늘 하루의 남은 시간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여생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남은 시간들을 음악과 글과 함께 보내겠다. 멋지죠? 그죠? 노년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원에서 즐기다가 남은 그 흥겨움을 다리를 절고 있는 나귀에 모두 싣고서 계곡이 있는 산에 익숙한 길로 흥겹게 돌아와서, 아이야 금서 검은과 책을 준비해 주렴.
남은 시간을 그것과 함께 보내겠다. 자, 전원의 흥겨움과 풍류를 함께 잘 전달하고 있는 김천택 아저씨의 할아버지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 작품 한번 볼까요? 조헌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조헌이라는 인물은 조선 중기 때의 문신입니다. 근데 외란이 일어나게 되자, 임진 외란이 일어나게 되자 의병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죠. 대표적인 전투가 금산 전투입니다. 금산 전투에서 그 함께 의병 활동을 했던 또 승병들과 함께 연합 작전을 펼쳤었는데요. 그때 모두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떨쳐 일어섰던 그런 영적인 인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그런 배경과 관계없이 이 작품은 절절한 사랑의 노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당 뭐예요? 연못이죠. 연못에 비가 뿌리고, 자, 연못에 비가 내린다. 양류에 내낀 버드나무에 안개가 끼어 있을 때,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메었난고, 뱃사공은 도대체 어디로 갔고 빈 배가 메어 있느냐. 자, 이 부분 가만히 보시면요, 비가 내린다라는 것 자체, 또 안개가 꼈다라는 것 자체는요, 맑은 하늘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우울한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렇죠? 쓸쓸한 그런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런 안개와 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어떤 즐거운 정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보면요, 빈 배만 메어 있는 고라고 되어 있죠. 이 배라는 것도 쓸쓸한 외로움을 고조시키는 어떤 사물로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시적 화자가 외로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석양에 해가 질 무렵에 짝 잃은 갈매기는, 자, 역시 마찬가지군요. 짝을 잃은 갈매기는 오락가락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이 작품은요, 어찌 보면 그냥 한편의 산수화와 같은 작품입니다. 화자가 등장하지 않고 화자가 주변의 배경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주변의 배경만을 전달함으로써도 뭐예요? 자연스럽게 화자의 정서를 전달하게 된다는 것이 이 작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연못에 비가 내리고 버드나무에 안개가 끼어 있을 때, 뱃사공은 어디로 가고 쓸쓸히 빈 배만 메어 있을까? 해가 질 무렵에 짝 잃은 갈매기마저 오락가락하여. 뒤에 생략된 건 뭘까요? 짝을 잃은, 즉 짝을 잃었다라는 건 뭐예요? 님을 잃은, 그렇죠?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작품이다라고 우리가 추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님과 이별한 나의 슬픔을 더욱더 돋우는구나, 이렇게 돋구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결국은 감정이입의 시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두드러진 것 갈매기가 되겠고요. 또 빈배도 역시 외로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그런 사물로서 화자의 정서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빈배도 역시 감정이입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서 정서를 느끼거나 짝을 잃었다는 어떤 외로움의 정서를 그대로 가질 수 있는 녀석은 갈매기이기 때문에 갈매기만을 감정이입으로 보고 빈배는 그냥 객관적 상관물 정도로만 보았으면 좋겠지만, 많은 참고서나 자습서에서요, 이 빈배하고 갈매기를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많이 설정을 해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와 안개는 이런 슬픔의 감정, 외로움의 감정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배경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뭐라고요? 외부의 어떤 경관을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렇죠? 좀 더 잘 드러내는, 부각시키는 작품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해보면 임과의 이별의 외로움을 잘 드러낸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작품 한번 볼까요? 한호. 자, 한호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이에요. 누구죠? 그렇죠, 한석봉입니다. 나는 여기서 떡을 쓸 테니 너는 거기서 글씨를 써거라 어머니, 이거 기억나죠? 옛 이야기가 전달되는, 어떤 부분이든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노력을 해야 하는지, 또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잘 교훈을 주는 그런 일화를 만든 한호라는 인물, 한석봉이 되겠습니다. 글씨를 굉장히 잘 써서 우리나라의 그 공적인 문서들을 작성하거나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데
주된 역할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죠. 뛰어난 인물이 되겠습니다. 글씨 하나로 뭐 세상을 휘어잡은 그런 인물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글씨만 잘 썼느냐, 문학작품 시도 잘 지었느냐 한번 볼까요?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달도 나온다. 어때요? 집방석이라는 것은 집으로 만든 방석이죠. 그것을 내놓지 마. 낙엽에 그냥 앉으면 되잖아. 그죠? 솔불 켜지 마. 솔불. 관솔불이라고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관솔불. 관솔불이라는 건 뭐냐면 관솔에다 불을 붙인다는 거죠. 관솔은 그렇게 송진이 막 엉켜 있어서 불을 붙이면 잘 붙는데요. 그래서 횃불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녀석이죠. 그럼 관솔불을 혀지 말아라, 켜지 말아라. 어제 진 달이 돋아온다. 가만히 보시면 이런 구조가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구조인가 하니 집방석과 솔불 같은 의미죠. 대꾸를 이루면서 낙엽과 어제 진 달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자연 사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뭐예요? 인공적인 사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공과 자연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나는 뭐예요?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을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 시적 화자는 자연 속에서 만족한다, 인공적인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히야. 박주산철망정, 박한술, 별 볼 일 없는 술, 탁한 술. 산채 뭔지 알죠? 산나물 일망정, 별 볼 일 없는 음식 일망정, 없다고 하지 말고 좀 내놓아라, 먹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낙엽에 앉아서 달을 퍼삼아 한 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자연 친화적인 삶, 그리고 박주산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죠. 집방석 내놓지 말아라, 낙엽에 앉으면 어떠하냐,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이 돋아나니 밝지 않더냐. 자, 안 좋은 술이라고 또 산나물이라고 수줍어할 거 없다, 내놔라, 그냥 먹자, 난 그거에 만족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연 친화적 삶의 여유, 안빈낙도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한석봉 아저씨의 할아버지의 작품이 되겠습니다.